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김문숙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한 관계로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무슨 문헌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기억한 거, 또 제가 젊었을 때 본 거, 또 우리 그 남편 조태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아마 좀 약간 두서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45년 그때는 무용하면은 역시 우리가 무대 무용을 얘기하는데 최승인 선생님하고 조태원 선생님 두 분을 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그때 이미 일본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시박구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시고 많은 좋은 작품을 많이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대를 같이 하면서 파다나 역할도 하시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이름도 다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박예선 선생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박예선 선생님, 진수왕 선생님, 장수화 선생님, 김민자 선생님, 김미화 선생님, 조영자 선생님, 이석애 선생님, 임경희 선생님, 제가 지금 열거드린 이분들은 조태원 씨하고도 그 작품에 관련이 돼 있고 또 많은 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이미 진수아 씨 같은 분은 남자 발레도 하시고 또 스페인 춤도 하셨지만, 장수아 씨 같은 분은 최승희 선생님하고 같이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남게 나와가지고 좋은 한국인도 많이 하셨어요. 꼭두각시 같은 것도 하고 정화애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요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산조품의 춤도 추셨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희생이라는 작품도 있고, 참 이 장사 선생님 제가 기억 깊이 나는 거는 참 멋지고 책도 너무너무 좋고, 이분이 남방춤도 추셨습니다. 이도 데이브라는 일반 사람을 배워가지고 남방춤 추셨는데, 아주 참 무대에서 그림과 같이 조합과 같이 그런 좋은 작품을 지었는데 많이 그때 그려주셔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제가 10대 때인데도 평생 잊을 수 없이 그 그림이 아직 눈앞에 서울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영자 씨 성함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생긴 세도 절세 미인이지만 여기 우리 아마 김묵희 선생님 집안이실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분의 장고춤, 하나무, 산조,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뭐라고 예술적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좋은 작품이었어요. 저는 그때에 45년 전에 아주 쉽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무용을 잘 모를 때예요. 무용하면은 그저 마당에서 한다든지 방에서 한다든지 이런 정도라고 조금 지을 때만 해도 무용은 조금 천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에 그때 이미 그 선구자들이죠.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술 작품을 극장에서 그때는 극장의 무대를 아주 조그맣게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로 나이 들으셔도 무용은 특히 무용 전용극장 물러놓고 그렇게 할 만한 그 스페이스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승희 씨 같은 분은 일주일 동안 내내 보민가수 씨 같은 건 사람이 터져나갈 정도고, 그 정도로 이렇게 참 좋은 작품을 많이 내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다른 분들 거야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거는 더 잘하는 조태원 선생님은, 왜냐면 같이 제가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고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그 선생님의 뜻도 제가 발표 안 된 그런 뜻도 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양반이 34년에 초연했던 창작 제1호 이게 가사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화 또는 송공생이나 전화, 요새는 김마리 씨도 제가 이렇게 전수했지만 이 정도 분들의 춤을 옛날에 한번 보셨을 거로 압니다. 근데 이 가사오적은 이 양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 연구소를 하실 적에 김백옥 씨라는 그런 말로는 기방이 되신 분이죠. 옛날에 그분한테 약간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창작 무용을
춤 동작만 해가지고는 예술성이 없다. 자기는 뭔가 내용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종교적인 뜻을 담아가지고 말하면 그 종교를 파괴했다 다시 귀의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짧은 작품이나마 거기다가 이 승려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가사 오집을 쳤는데 맨 처음에는 이건 승무의 인상 이런 작품으로 34년에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무대를 그 유명하신 시인 정지영 씨가 보시더니 너무나도 그 장상 놀림이 정말 호접가 나비같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아주 서정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사 호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목을.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제목을 가사 호접이라고 개명하셔가지고 세계 각국 다 유럽을 다니시면서 가사 호접으로서 이 작품을 추시고 또 저희한테 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75년 돌아가시 1년 전에 이 작품을 송봉 선생님하고 저한테 전수하셨어요. 그걸 갖다 제가 또 이제 뭐 다음에 이제 김만희 교수한테 전수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아무리 잘 쳐도 그 선생님의 참 뭐 가까이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 조태원 선생님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현대문형으로 다져진 그런 아주 완전히 다져진 뭐라 그럴까 그 몸에다가 그런 테크닉에다가 한국적인 그 정서와 멋과 이걸 곁들여서라도 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참 제가 초 때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지금 양심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나마 이걸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치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드릴 작품은 만종. 이건 36년 작품인데 이 만종을 갖다가 처음에 하신 진수광 씨 이분이 이제 파드나 하셨답니다. 그 외국가 시절에는 외국 여자분들도 하셨고 할 때마다 조태원 씨의 특징은 공연할 때마다 같은 레퍼토리를 추시되 파드나를 한번 바꾸셨어요. 여러 분 박유선 선생님도 하셨고 진수광 선생님도 하셨고 뭐 이석의 선생님도 여러 분이 다 이렇게 파드나가 돼서 공연하셨는데 이걸 만든 동기는 미래의 만종 그림이 방에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 서울에 와 계실 적에. 그런데 그 3층에 하스코 계신 김생녀라고 지휘자가 있어요. 막 바이올린 하시는 분. 이분이 제일 그 소파에 녹타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래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느라니까 그 소파에 녹타하고 그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그게 그 미래의 만종의 그 농부가 이렇게 움직여 나오는 게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리면서 그 그림과 같이 그 작품상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작품화하셨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미래의 만종은 그 불란서 옷을 서양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한국 쪽을 혼을 내가 넣어야겠다. 이게 불란서의 농부가 아니고 한국의 농부와 그 부인의 그 상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공연을 전부 한국 그 조끼 인골이겠죠. 조끼 같은 데가 바지족을 입고 여자는 한국 치마족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렸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두 소장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 그림을 보면 전부가 그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전소시 쪽에 이제 내 시대에는 지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원화에 가까운 복장을 하고 초라고 해서 저하고 임성남 씨하고 저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75년도에 이런 공연을 할 적에는 그 미래 만종의 원화대로 원화에 가까운 그 서양 옷을 입고서 추었습니다. 지금은 복장을 한복을 안 하고 그런 서양적인 옷을 입고 지금도 추어지고 있습니다. 관중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인 춘향 조곡이 있는데 이거는 6부작을 넣어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1부의 1장은 방자표표 방자가 아주 즐겁게 노는 거예요. 방자표표 2장은 춘향 낭만 3장이 몽룡춘웅 몽룡 이몽룡이라는 얘기죠. 몽룡춘웅 근데 주로 공연하실 때 이렇게 1장, 2장, 3장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기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3장만이 춘향 조국인 줄 알았더니 남인 줄 알고 이렇게 6장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4장이 광안루 정연, 5장이 춘향 순안, 6장이 재회 장만.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춘향 낭만에
춘향하고 이도령이 나오는 장면이 참 아름답고 우리나라의 정서를 대표하는 그런 소위 사랑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훗날 송범 씨고 제가 외국 해외 공연 간다든지 국내 한쪽에 한국 인성을 꼭 이 사랑가를 쳤습니다. 그게 60년대부터 제가 저 송범 씨를 쳐왔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 조태원 선생님 작품에 모방이라는 것도 그 분의 그 뜻을 맞아 이어서 우리 한국 쪽에는 그걸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 취향전 안에서 그 장면을 삭제해서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학이라든지 소고춤이라든지 뭐 도양풍의 무고 또 포엠 이런 작품 많이 내계셨는데 학 같은 작품은 39년에 일본에서 공연하셔가지고 무용 콩쿠르에서 입상하신 작품이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도 심불로 그는 최연 씨한테 전설사가서 최연 씨가 이제 가끔 주시는데 이제 실로 심불로 탈 하나 만들더라도 노인의 탈을 쓰고 나왔는데 그냥 중국국식으로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각가가 그 춤의 내용을 다 듣고 그 노인네가 돼서 마음은 젊은데 몸은 늙었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얼굴의 표정만 모든 그 주면서 하나하나를 전부 조각가가 이런 조각을 해가지고 탈을 만들었어요. 그 제가 지금 아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남들 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그런 좋은 재료를 제가 많이 지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이 해방 전에는 무용가라는 게 여기 서울에서도 무용활동 많이 못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많이 일본에 가신 분들 돌아오시고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조그맣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소들 많이 내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까 열거해드린 분들이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김유아 씨 같은 분들은 뭐 지열이라는 작품 가지고 굉장히 참 그 인기를 많이 줘가지고 찬송을 많이 받으시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현대무용을 완전히 마스터 하셔가지고 그 기반 위에 한국춤을 배워가셔가지고 한국적인 창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그때 시대에 벌써 제가 10대인데 그때 시대에 이미 그렇게 하는 작품을 했지 그렇게 적당히 그냥 한국춤 뭐 조금 배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춤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인지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나와보니까 자네들은 너무 춤을 피상적으로 동작만 많이 엮어댄다고 자기는 너희들 같은 그런 동작이 있으면 춤을 10개, 20개 만들 수 있는 그런 너희들 소재를 한 무대에 한 5, 6분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압축시켜서 더 눌러서 이걸 갖다가 동작을 많이 하는 것도 내적인 표현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제가 그 조언을 받아서 저는 살풀이를 한영수 선생님한테 뵀습니다만은 그 중에 선생님 말씀이 아무리 잘 쳐도 한영수 씨만큼 난 못 춘다. 그럼 너의 살풀이를 쳐라. 그럼 네가 뭐를 말하고 싶으냐? 그럼 네가 말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상대. 그럼 거기에 어느 장면 한 1분도 좋고 몇 장 내는 좋으니까 너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작품을 고쳐라. 그래서 제가 제 살풀이는 그 가운데에 수건을 던지는 거를 A노고에 이별로 생각하고 가사 씹는 걸 제대로 하고 이렇게 연인과 또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그 잠깐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자기 풍에 그 살풀이를 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 10대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본서 이시바쿠 선생님 밑에서도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우수한 현대무용가 했었다고 남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고국에 와서 고국에 우리나라 거에 뭔가를 혼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선생님한테 한국 하는 춤추는 분들 찾아뵙고 또 가서 좀 배우기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자기네 현대무용 기법 위에 한국적인 정서와 한국적인 동작을 혼합해서 만든 작품이 그렇게 지금의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들이 우리가 무용가로서 영원히 우리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열심히 지금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특이한 이건전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한국춤은 한국춤, 현대무용 현대무용 뭐든 간에 확고한 기본이 없이 그런 마음만 갖추는 건 무용이 아니다. 피카소가 그리는 피카소가 맨 처음부터 눈이 2개고 쓰고 코가 2개 세고 이런 거 아니다. 이 사람은 정식으로
사실파고 구상파고 다 그 과정을 완벽하게 거기서도 완벽하게 제1인자로서 하던 사람이 자기 예술세계를 개발해서 자기 어떻게 그림을 창출해내서 세계적인 화가 된 거다. 어쨌든 간에 그림을 똑바로 긋지 않은 사람이 삐뚤어 보이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똑바로 긋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삐뚤어 그 똑바로 모르는 사람이 이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 가까이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내면서 참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용을 하려면은 무용 하나만 전공을 물론 하지만 자매예술을 더 깊이 공부를 해라. 젊은 나오는 게 무식하다고 하셨어요. 왜냐? 그림을 봐도 자세히 모르고 그 건성 보고 음악을 봐도 음악도 한국 것도 위에 것도 건성이고 그렇게 만든다. 이 최승희 씨 같은 분은 이 조명의 빛깔 빨간 빛깔에도 몇 번호 호수까지 나왔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자기의 예술을 완벽히 가깝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노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궁금한 건 많겠습니다만은 좀 학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현대무용 쪽에서 이제 마사바람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저희 현대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조태권 최승희 선생님 시절에 그 현대무용의 어떤 계보나 흐름 같은 것이 어떠했는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알고 듣기에는 이시바구 선생님이 마리 비그만 발음이다. 그쪽 계통이래요. 그 독일에 가서 공부하셨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그 마리 비그만의 현대문을 공부하고 와서 자기의 또 나름대로 자기의 자기 나름의 자기의 그 고유의 그 표현 방법과 약간 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본의 제일 가는 현대무용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리키 쪽에는 그 마리 비그만의 기본을 다 알렸답니다. 그러니까 최승희 씨나 제가 알기로는 조태원 씨는 그 마리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40년 더 전이 30년대죠. 30년대부터 마리 비그만 춤을 배우고 가셔가지고 한국에 수입하시는 낭세 작품인데 그리고 제가 배운 한귀봉 선생님이라고 이제 다 월북해서 돌아가셨지만 이분한테 제가 우리 교육무용연구소라고 해가지고 해방이 바로 서울 명동을 살았습니다만 이때 같이 제가 동창을 공부한 분들이 차범석 씨, 조동아 씨, 정동호 씨, 최창봉 씨 등등 이런 분들이에요.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선생님도 역시 마리 비그만의 현대무용을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한국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너무 예술적인 춤이 아니고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임들만 하고 좀 질이 괜찮냐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예술무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각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픽업에다가 연구소 알렸어요. 그리고 문철민 씨라는 분을 모시다 그 사람은 이제 이론을 무용이론이라는 것도 좀 서양사죠 일종의 우리한테 이제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사니 이런 걸 철저히 그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분한테 배운 것도 역시 현대무용 기본 배울 때는 마리 비그만파의 현대무용의 기통을 배운 겁니다. 그때 이미 그게 그러니까 몇 년이죠? 이제 해방을 받으니까 4, 5, 6, 6 그죠? 6년 정도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돌아왔죠. 네. 그리고 그때는 서양 문명이 잘 못 들어올 때 직접 못 들어왔습니다. 전쟁 때가 돼서 일본하고 전부 전쟁하기 때문에 외국 문화는 이제 못 들어오게 됐었어요. 영어도 못 배우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해방 후에 이제 와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첫 번에 받아들인 게 우리 말이 별 먼저 받아들인다고 저는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풍의 그 현대무용 마리 비그만을 비롯한 유럽풍의 현대무용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외정시대 때죠. 1945년 이전에 들어와서 그 활동하던 그런 어떤 맥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보겠네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때는 미국에는 문화가 유럽에 들지 않았으니까 이게 화가든 음악가든 무용가든 성공하려면 일단 파리에 가서 성공해야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시대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뉴욕으로 그게 이제 웨이해졌습니다. 일단 패션이고 뭐 미술이고 무조건 파리에서 거기에서 등장을 못하면 인정을 못 받을 때예요. 그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원 선생님 얘기가
그 인도의 우다이 샹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속무용가로 세계적인 무용가인데 그 사람이 왜 그 세계적이냐? 파리 공연 때 거기서 인정받았답니다. 그 우다이 샹카가 도대체 어떤 음악을 아니 어떤 그 춤을 췄기에 이렇게 세계적인 무용가가 되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들으면 이렇게 너무나 단순해서 그게 무슨 무용이 할 정도로 간단하다. 어떻게 했냐니까 그때 인도 그 동시에 유명한 그 인도 악기 명수예요. 그 음악을 인도 음악에 맞춰서 아무것도 없는 무대 가운데에 책상 하나에 딱 화병 하나가 있답니다. 그러면 걸어 나와서 거기 와서 화병에다가 옷을 탁 꽂고 들어가는 장면밖에 없대요. 그 작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작품이 무용가로 인정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올뜨기 동작, 눈, 뭐 이목 같은 손 같은 동작이 다 아주 농축되고 압축돼서 아주 제한된 조그만 동작밖에 안 했겠죠. 그러나 그게 참 그때 인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무용가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기능이 있었다고 예. 선생님이 설명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김우수 선생님이 우리 조태원 선생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 만남과 예술적인 만남이죠. 그런 얘기가 좀 한편에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얘기해 주시죠. 내가 첫 번 우리 조태원 선생님 만나는 제가 19살째 한기동무용소에서 이제 그 무용을 배우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 댕기러 나오셨었나 봐요. 댕기러 나오셨다가 그 한기동시 무용소에 와서 저희도 그때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추천모 시인이고 다 이렇게 지금 기억에 쭉 아주 다 봐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말씀 이제 몇 마디 하시고 약간 그 춤 동작을 약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하는데 그때 한국적인 걸 노래를 하시면서 한국적인 걸 조금 하시더라고요. 걔네가 너무너무 그때는 남편 자랑이 아니라 이런 무용가 중에 천배 선생님 얘기가 너무너무 인물이 잘생기고 체격이 원래 그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이 어깨가 아무튼 보통 사람보다 한 주먹 이 정도 더 커요. 체격이 좋고 인물은 아주 그 참 미남인데다가 노래 잘하시고 그 동작 하나 착 어떻게 멋있는지 저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는 남자인가 보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아주 환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연령은 저보다 많이 했어요. 21살 후에니까. 뭐 나는 남자로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 19살 때니까 그때 참 대학생 이제 들어가서 갔으니까 너무너무 참 그 첫인상에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이런 분이 외국에 나서서 활동하고 계시고 뭐 유럽을 막 공연을 하시고 뭐 저쪽 뭐 가서 가지고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적이죠. 그러니까 저런 분이 무용이라는 건 저렇게 생긴 양반이 하는 건가 보다. 또 최승희 씨 얘기 들었거든요. 뭐 키가 뭐 170이 넘고 손이 뭐 이만하고 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무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용을 그냥 시작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1959년도에 제가 미국 공연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하다 우연히 탁 뒤에다 내려가는데 조 선생님이 이제 골프를 갔다 오셨대. 그때 이제 은퇴하셨나 봐요 아마. 옷을 입고 내려가시면 딱 만났어요. 근데 제가 같이 간 사람이 최경애 씨라는 여자가 좀 돌아가셨지만 최승희 씨 제자예요. 이제 같이 갔다가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머 저기 조태원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 여자는 조태원이 누구야? 자기 최승희한테 누구래? 이 조태원 씨가 이게 내가 옛날에 봤는데 이 기가 막힌 무용가래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당에서 물어봤어요. 저분이 지금 어떤 무용자를 되느냐? 오늘 밤에 우리 저녁 먹고 가서 공연해야 할 텐데 내려가서 난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때 거기서 알려 주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교포 많이 사는데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올렸어요. 내가 몇 년 전,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지냈잖아요. 저도 이제 무용가로서 처음 30대 시작할 때니까 이렇게 10몇 년 지냈는데 내 선생님 처음 뵌 게 한기모 무용소에서 처음 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커서 지금 무용 공연을 미국에서 하고 일본에서 교포임을 오늘 밤에 공연을 하니까 선생님 꼭 좀 와서 봐주십시오.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요. 그러냐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 일본 가기 전에 절대 조태원을 만나면 안 된다. 이 정부에서 주의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으셔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오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 19살 때 뵀던 그거와 내가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추적쳐서 무용가 됐습니다. 그걸 비워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전화드렸어요. 그때만도 저는 여자라면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한 적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딱 보시더니 뭐
춤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렇게 좀 높이 평가 안 하시는지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한국에 나갈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자 그러시고 연락처를 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졌는데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저 정권이 바뀌었었어요. 박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장면 정권 때 갱년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또 어디 모임에서 딱 만나 뵈니까 잘 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또 쫓아가서 선생님 제가 그때 떠주고 떠주고 했는 전데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이제 이래서 만남이 시작됐고 밥을 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양반은 화제가 많은 예술 얘기밖에 안 하세요. 무용 얘기 아니고 미술 얘기 아니고 음악 얘기 맨날 그 얘기만 하시거든. 그래가지고 그분도 나이가 너무 차이 나니까 여자를 생각 안 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서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돼서 결혼하게 돼서 네. 같이 평생을 같이 돌아가시까지 모시고 그 덕분에 가사적 만종 실려진 분 이런 좋은 작품을 제가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뭐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줄거기라도 그나마 그 표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모도 그렇고 근데 그 지금 오늘 전이라면 아마 재현되는 그 만종 같은 음악은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받은 그 음악 그대로예요.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 넘었는데도 내가 이거는 그대로 음악이 찍기 소리는 안 돼도 그대로 써라. 그래 같이 계승해서 그 음악을 아마 오늘도 그냥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존하는 의미로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 나름대로 더 우리 후배들한테 조 선생님의 옛날 벌써 몇십 년 전 응? 여러분이 태어나려고 꿈도 생각도 안 했을 때 옛날에 그 하신 작품을 많이 이렇게 제가 보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앞으로 많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대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벌써 인생 70 고래의 연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고우신 그 자태에 무용을 열심히 하셨고 또 뛰어난 유머가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후학들에게 사실 더 좋은 말씀 듣고 싶은데 또 공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